여러분, 그럼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영상 편집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그 영상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아마 PPT 이 화면이 조금 더 선명하고 잘 보이게끔 편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게 검해 보이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제 손이 검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 지금 행정법 통론 공부를 같이 나가고 있고요. 20문제 중에 한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7%죠. 그리고 2단원부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단원은 행정작용법, 3단원은 행정절차법, 4단원은 의무이행 확보수단, 5단원은 행정상의 손해 전보, 6단원은 행정쟁송 순서대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행정법 통론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 그리고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부를 나가고 있고요. 오늘 행정법 관계도 같이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해서 앞에 배웠던 내용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환기를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부터입니다. 44페이지고요. 이름이 좀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쉽게 말하면 행정청이 어떤 거를 해주면서 민원인에게 해주면서 뭐 조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허가 신청을 했어요. 뭐 도로 조명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래 도로 조명 허가 해줄게. 대신에 그 도로에 너가 쓴 만큼의 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관리 비용이 들어가면 그거는 네가 부담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결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부당할까요? 부당하지 않을까요? 부당하지 않죠. 왜냐, 본인이 쓴 도로 관련 그런 쓰레기라던가 이런 건 본인이 치워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전혀 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 도로 조명 허가 해줄게. 대신에 그날 저녁에 우리 부서가 너희 그 도로 조명 관련 업무를 하느라 고생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 회식비를 너희가 대신 내줘 라고 하면은 그건 누가 봐도 부당결부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식비를 대신 내주고 큰일 납니다. 자, 의의부터 읽어볼게요.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그죠?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손이 너무 검게 보일까봐 안 가게 되는데, 뭐, 여러분 잘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해도 잘 따라오실 것 같아요.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민원인,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당연히 그럴 것 같아 라는 거를 약간 원칙으로 이렇게 학설이나 학문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판례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적용을 당연히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거는 예전에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명백하게 13조의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청이 이제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겠죠. 뭔가를 신청했을 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공권력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조명 허가를 내주면서 대신에 너가 관련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가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 행사의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급부와 결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공권력의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네가 도로를 썼으니까 그 도로와 관련된 쓰레기는 네가 관련성이 있죠.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예를 좀 보면 고속국도관리청에서 우리 그 송유관 기름 있죠? 우리가 보통 뭐 여천공단, 여수공단에서 기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뿌려주거나, 뭐 울산도 그렇고. 근데 그게 그냥 정유차 있죠. 탱크로리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 같은 데 기름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차가 너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송유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있죠? 고속국도, 고속도로. 거기 사이에 그 도로와 평행하게 보통
송유관을 엄청 굵게 만들어 가지고 서울이라든가 경기라든가 뭐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송유관 매설을 허가 신청을 하겠죠. 누가? 정유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허가 신청을 해서 고속국도관리청이 이제 관련 부서가 돼가지고 그걸 받아줬어요. 대신에 이제 어떤 조건을 거냐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밑에 부관 있죠? 부관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이제 조건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조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2단원 가서 말할 그런 조건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 1단원에서는 상식적으로 한번 받아들이세요. 그래, 송유관 매설 허가해줄게. 대신에 너희가 나중에 송유관 시설을 옮기게 될 경우, 이전하게 될 경우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비용은 대신에 당연히 니네가 내는 거야 라고 조건을 냅니다. 사실 이제 부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찌됐건 상식적으로 조건을 걸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송유관 매설 허가를 하면서 나중에 옮기게 되면 비용은 네가 내라고 한 게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왜냐? 송유관은 본인들이 설치했고 본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데 나중에 옮길 필요가 있어서 옮기게 되면 당연히 본인들이 옮겨야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고속도로가 약간 좀 옮겨지면서 그 관련 송유관도 옮겨질 수 있는데 그 비용도 너네가 내라. 근데 그거는 실질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에 반한다 안 한다? 반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으로 가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논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 중에 어느 적용이 영역 대상이 되냐? 적용 영역은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부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부관은 나중에 2단원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를 하면서 송유관 매설 허가를 하면서 대신에 이와 관련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넓게 봐서 부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관 안에 뭐 조건, 기한, 뭐 철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2단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부관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면 그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나 뭐 그런 주택단지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주택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부서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엄청 높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와 관련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도로교통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정 토지는 국가에게 기부하세요. 이게 바로 이제 토지 기부 체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기부하라는 그런 부관을 붙였어요. 주택사업계획 승인하면서. 그럼 과연 이거는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논점인 거죠. 일단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에 보통은 토지 기부 체납 부관을 붙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실질적 관련성과 관련된 관련이 없는, 그죠? 관련이 없는 토지 기부 체납을 해라.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죠? 전혀 관련이 없는데 땅을 내놔라. 예를 들면은 그 부지에서 일부를 기부해라, 토지를 기부해라 이러면 뭐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아까 그런 이유로 전혀 상관없이 그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뭐 회사라든가 개인들한테 그럼 혹시 저쪽 동네도 땅 가지고 계세요? 그럼 우리 이거 승인해 줄 테니까 그쪽 땅 좀 주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거는 이제 관련이 없는 토지 기부채나 부관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뒤에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그 하자가 이제 중대하고 명백하냐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냐. 그럼 중대하고 명백하면은 심각하기 때문에 무효고요. 그 정도가 아니면 취소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2단원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련 없는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위법하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약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논점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 관련해가지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 논점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논점은 아닙니다. 근데 나오면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뭔지는 이제 아시겠죠, 개념을? 어떤 걸 하면서 관련 없는 것까지 같이 하지 마라 이건데, 우리가 운전면허는요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종이 있고 2종 면허가 있죠. 그래서 1종은 뭐 대형 면허가 있고 보통 면허가 있고 2종도 뭐 보통이 있고, 보통에 뭐 오토 기어만 운전하냐 뭐 A, B로 나눠지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또 이제 중요한 2종 소형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2종 소형은요, 여러분
그 우리가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륜 자동차가 엔진이 배기량이 낮은 애들이 있고요. 배기량이 높은 애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기준이 보통 125cc입니다. 우리 자동차 뭐 2000cc 이런 거 한 것처럼 엔진의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작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일종 대형 보통, 이종 보통 가지고 있으면 따로 면허가 없어도 오토바이 운전을 해도 되죠. 하지만 125cc부터 그 위로 뭐 400cc, 600cc, 뭐 1000cc 넘어가는 오토바이들은 따로 이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허와 관련돼 있어서 이 이종 소형 면허는 좀 특수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자동차 면허가 아예 없다 그러면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 그러면 보통 이제 125cc 아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원동기 면허를 따로 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고요.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일종 대형, 보통, 이종 보통, 원동기 면허는 하나의 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종 소형 면허는 좀 독특한 독단적인 하나의 면허다. 이렇게 일단 인식을 하시고 보시면 우리가 면허를 따신 채로 생활하시다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버스 있죠? 관광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일종 대형도 있는데 일종 보통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동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뭐 고등학생 때 땄다고 봅시다. 오토바이부터 딸 수 있으니까요.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보다 한두 살 정도 더 빨리 딸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면허가 취소가 되겠죠. 뭐 정지가 될 수 있지만 뭐 취소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내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종 대형, 보통, 이종, 싸그리 다 세트다. 그럼 면허 취소도 다 싸그리 됩니다. 싸그리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싹 다 됩니다. 그죠? 그 개념 하나 기억하시면 밑에서부터 볼게요.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에 일종 보통 면허의 취소 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 대형 면허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전부 다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는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부당하게 결부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면허.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보고 있듯이 일종 보통 면허, 우리가 그 일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면허가 취소가 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운전을 이제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일종 대형 면허를 취소 안 해준다. 그래? 나 내 승용차 안 타. 나 버스 타고 다닐게. 버스 타고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면허 취소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싹 다 없앤다. 그럼 밑에도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봉고차, 승합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에 일종 보통면허 외에 일정 대용면허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싹 다 날아간다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이종 소형만 특별히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건데요. 니은부터 봅니다. 이종 소형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이륜 자동차를 음주운전을 했다면 보통 상식적으로 운전면허는 어차피 동일인에게 나오는 면허이기 때문에 싹 다 날아가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사유만으로 일종 대형 면허라든가 보통 면허의 취소를 할 수는 없다. 보통 면허의 취소 정지를 할 수 없다. 그렇죠? 특별하게 보겠다는 거죠. 이종 소형만 걸렸을 때는 이종 소형만 취소해야지. 나머지까지 취소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 들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기업 같은 경우도 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도로교통법에는 남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면허를 취소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배기량 400cc 오토바이 그러면은 이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지만이 운전이 가능하고 또 배기량 400cc 오토바이를 훔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자동차 면허만이 취소를 시켜라 라는 내용이 이겁니다. 근데 400cc 오토바이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일종 대형도 있었고 일종 보통도 있었는데 그걸 모두 취소했다.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는 좀 특별하게 보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 소형 125cc를 넘어가는 오토바이 면허와 관련된 것만 취소할 때는 좀 독특하게 봐서 그것만 취소해야지 나머지는 다 취소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 외에는 하나 걸리면 다 취소된다라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공법상 계약이라든가 뭐 공급 거부, 관어사업 제한 등에도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반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법하다라는 것이 되고, 그건 나중에 이제 무효냐 취소냐는 이단원 가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아니라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할 거냐 무효할 거냐 이런 걸 정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나를 구속한다. 나를 구속한다. 그럼 누가 누굴 구속하는 것 같아요? 행정청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런 행정행위를 구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계속 해야지라는 의미랑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신뢰보호 원칙이랑 비슷하죠. 근데 신뢰보호 원칙은 예전에 어떤 걸 해준다고 했을 때 나중에 그거에 반하게 안 해줬을 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실권의 법리도 들어갔었죠. 계속 일부러 할 수 있었는데 안 해왔을 때 갑자기 잊어서 하겠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논점이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면, 자기구속 원칙은 행정청이 뭘 해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나든 아니면 예전에 다른 민원인이든 뭔가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은 허가를 내줬어요. 계속 해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신청했는데 나는 안 해줘.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내가, 야, 너네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했어. 너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잖아. 나한테 해주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으로 풀어가야겠죠. 그런 느낌의 원칙이 자기구속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전의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개념이고요. 특징은 주로 재량의 통제 법리와 관련이 되고요. 사실 그 재량이냐 기속이냐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기속은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량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약간 선택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해줄까 말까 하다가 안 해줘 버리면 너 이거 재량 너가 남용한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구속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권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자의 방지의 의미를 갖는,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고요. 자, 근거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평등의 원칙이랑 약간 유사하면서도 약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그죠? 그 원칙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칙들이 위에 있고 얘는 좀 파생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보시면 되고, 평등의 원칙은 그렇잖아요. 다 해준데 왜 나만 안 해줘? 이런 느낌이 평등의 원칙이고, 신뢰보호 원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자기구속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량행위 영역에 해당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속행위는 법 규정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용만 하면 돼서 자기구속 원칙 위반 여부 자체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위반하게 되면 법령 규정을 위반한 거지 재량권과 관련된 자기구속 원칙이 위반된 거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 대해서 예전부터 동일한 처분을 해왔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A 구청에서 관련 규정 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건을 가져오면 민원인들에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나는 A 구청 관할 구민이 아니에요. B 구청 관할 구민인데 A 구청에서 이렇게 해주는 걸 딱 지켜보다가 그럼 우리 구청도 해주겠지 하고 우리 구청에게 똑같은 조건을 내밀었는데 우리 구청이 안 해준다. 그랬을 때 내가 이거 자기구속 원칙 위반 아니냐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행정청이 아니죠. 나 A 구청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B 구청이 이제 거부를 했으니까 A 구청은 나 아닌데 자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정청이 행한 동종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동일한 구청에서도 같은 사안으로만 이걸 따져야지 내가 지금 신청하는 것과 다른 사안, 다른 종류 가지고 예전부터 해줬잖아요 라고 주장하면은 당연히 자기구속 원칙 주장을 먹힐 수가 없겠죠. 그 주장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행정 선례가 당연히 존재해야겠죠.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그 선례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 왔다 그러면 너무 쉽고요. 여기서 이제 행정 재량 준칙이 나오는데 제가 아마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도 잠깐씩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재량 준칙 용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건데요.
재량 준칙은 우리가 아까 그 행정 공무원이 재량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 재량 중에서도 준칙, 이 규칙을 준수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행정청 내부에서 이런 업무는 해당 공무원이 재량을 좀 갖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 공무원이 마음대로 자기 재량을 마음껏 펼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규칙을 좀 정해가지고 이 기준에 맞게 재량을 행사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재량 준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재량 준칙이 공표가 됐어요. 그럼 민원인 입장에서 그 재량 준칙이 공표된 걸 알고, 아니 당연히 그러면 재량 준칙대로 해야지, 이걸 이대로 안 해주면 이건 자기구속 원칙 위반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행정 선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단순히 재량 준칙을 규정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자기구속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선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다수설과 판례는 재량 준칙이 단순히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고, 재량 준칙이 이제 되풀이 시행돼서 담당 공무원이 그 재량 준칙에 따라서 계속 선례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풀이 시행되어서 행정관행이라는 게, 선례라는 게 성립된 경우에만 자기구속 원칙을 민원인이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이 성립되게 되면은 이제 대외적 구속력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재량 준칙 자체는 내부적인 하나의 규칙에 불과했지만 그게 계속 반복돼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법규성도 인정이 될 여지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헌법 소원의 대상도 될 수 있다. 헌법 소원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이라 그래가지고 그 법률 자체가 헌법에 반하냐 이것만 이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업무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행정청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그 행위 자체가 법률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지 심판해 주세요라는 게 이제 헌법 소원이거든요. 그때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 재량 준칙은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았을 때 단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때는 헌법 소원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행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때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냥 하나의 논점을 관련 논점으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하시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청의 이제 자기구속 원칙이 한계는 없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표시를 또 해놨는데 신뢰보호 원칙이랑 약간 반해요. 신뢰보호 원칙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원칙이지만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 보시면요. 다시 페이지를 37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 있습니다. 위법한 행정 관행에 대해서도 과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냐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행정청이 뭔가를 해주겠다고 했죠. 근데 나중에 대해서 이제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안 해주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실 이거 우리가 위법한 행정 관행이어서 못 해주겠어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신뢰보호 원칙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너네가 처음부터 그게 위법하다고 말을 했어야지. 너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 준비해놨는데 이제 와서 그걸 안 해준다고? 안 돼. 나는 신뢰보호 원칙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법한 행정 관행에 대해서도 민원인은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해서 무조건 되는 거 아니고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반대로 행정청이 뭔가를 계속 해왔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위법한 거였던 겁니다. 아까 우리 자기구속 원칙이 아니라 신뢰보호 원칙에서는 뭔가 해주겠다고 했다가 안 해준다는 개념에서 민원인이 좀 억울해하는 입장이라면, 여기서는 행정청이 뭔가를 계속 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위법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민원인이 이제 와서 아니 이거 계속 위법한 건데 계속 하면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행정청이 저희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대로 그냥 위법 계속 저지를 건데요?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개념이 어느 정도 좀 관련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 위법한 행정 관행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은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기구속 원칙에서는 반대로 생각하세요. 행정청이 나 자기구속 원칙 때문에 나는 계속 할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고 했을 때 민원인이
야, 어떻게 위법한 행정처분을 네가 관행했다고 계속하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하시면은 약간 상반된 결론을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효과.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자기 구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규칙에 따라야 할 절대적 구속력이 발생하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자기들이 해왔기 때문에 자기 구속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반한 행정작용은 아까 우리 앞에서 똑같아요. 위헌, 위법한 것이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며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과소보호 금지 원칙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지만 최근에 꼭 이렇게 한 번씩 나왔던 논점이에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과소보호 원칙의 뜻 자체는 이제 국가가 이제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를 이제 지켜주는 하나의 의무가 있는데요. 그런 의무를 잘 했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쉽게 말해서 빡세게 기준을 정할 거냐, 이런 내용인데, 물론 국가가 모든 개인을, 모든 국민의 생명 신체를 다 완벽하게 보장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겠죠. 왜냐? 너무 많은 국민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걸 국가가 모두 책임져 줘 버리면 상대적으로 뭔가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과부하 상태가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이 정도만 국가가 좀 보호하려고 노력했으면 그거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렇죠? 최선을 다할 게 아니라, 무조건 최선을 다할 게 아니라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만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거고요. 그게 바로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기준을 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고, 이 위에 포인트가 시험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그거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예 안 했다. 그리고 뭔가를 하긴 했는데 전적으로 부적법하거나 매우 부족하다. 이럴 때는 국가가 보호 의무 위반이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는 잘못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서 이제 최신 판례에서 제가 집어놓은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관련 이제 규정과 관련된 건데, 이제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선거 운동 기간이 되면 자동차에서 확성기를 달고 이렇게 홍보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거 활동을. 그랬을 때 관련 규정을 이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적어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조용한 그 시간대가 있죠. 그럴 때에는 몇 데시벨이 넘지 않도록 홍보 활동, 선거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런 규정 자체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규정 자체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거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헌법에 반한다라는 내용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설명을 이해하신다면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행정법 관계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행정법 관계, 아까 우리 앞에 소목차에서 맨 마지막에 있었고요. 첫 번째는 행정법 관계의 뜻이 뭐고 종류는 뭐가 있냐. 시험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개념적으로, 상식적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행정법 법률 관계를 이제 도표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는 나중에 6단원에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2회독, 3회독 넘어가게 되면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넣어놨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보통은 이제 행정조직법과 작용법 나눠지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조직법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 안에서도 부서를 나누는 거,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라는 거,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행정작용법이 이제 행정공무원이라든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행정작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그 행정작용법도 공법 관계가 있고 사법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할 때 그 공사고요. 그 공법 관계는 이제 권력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권력 관계가 있고, 권력적으로 하진 않지만 이 공적인 뭔가 재산이라든가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리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을 떠나서 사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행정청이나 행정공무원들도 당연히 사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이제 그와 관련된 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하나는 행정사법관계, 예를 들면 이따 보겠지만 철도, 코레일, 우편, 우체국 이런 부분들은 권력적으로 하지도 않죠. 그리고 관리 관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행정사법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엔 국고 관계라 그래가지고 진짜 민간인과 그냥 단순히 계약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세종시만 가더라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건물이 없어가지고요. 민간 빌딩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국가 기관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국가 기관과 민간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행정작용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법 관계로서 국고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그냥 다 나와 있어요. 권력 관계, 조직법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텍스트로 좀 읽어 보시면은 나중에 아주 간혹 시험에 나올 때 그 텍스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익힌 것과 안 익힌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해만 하신 거랑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권력관계는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거다. 우월하게 가는 거다. 원칙적으로는 사법의 규율을 받지 않지만 민법상 일반 원리적 규정은 적용될 여지도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칙과 예외 기억하시고요. 관리관계는 행정 주체가 공적 재산이나 사업의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 여기는 우월했다면 여기는 대등,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문의 관리나 공기업의 경영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항공 관련해가지고 공항공사라든가 또 국립공원 관리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사법의 규율을 받는다라고 보시고, 여기도 예외적으로는 특별한 공법적 규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소송은 6단원 가서 배우고 나서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사법관계는 행정사법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주체가 공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법적 형식으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 철도, 우편, 시형버스 역시나 사법의 규율을 받고요. 국고관계는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라 해서 국가가 개인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법과 사법관계를 이제 중요 논점들에 따라서 나눠놨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독한 다음에 보시면 다 이해가 되고, 지금 이거를 암기하시려고 하면은 이거 하나하나 설명이 다 2단원과 6단원 설명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습할 때도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회독하고 와서 돌아오면은 그냥 정리된 표로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어떤 걸 공법으로 볼 건지 어떤 걸 사법관계로 볼 건지 그 구별 기준에 대해서 학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중요한 건 뭐다? 우리나라 판례들이 이럴 때는 공법관계로 보고 이럴 때는 단순히 사법관계로 본다. 이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이 부분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시면은 판례들이 꽤 많은데 왼쪽과 오른쪽 구분하실 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관련된 애들을 집어 드릴 테니까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표시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OX 결론 나누면서 암기하시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자, 첫 번째 공법관계부터 볼게요. 국유 또는 공유의, 국유 또는 공유는 그냥 국가나 또 공공단체의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이 있고요. 사용 허가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하는 것은 빌리는 거고요. 사용 허가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빌려주는 건 아니고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를 내준다. 또는 그 허가를 받아서 수익을 낸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국유 잡종재산, 일반 재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국유 재산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논점이라기보다는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런 걸 나누는 시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이 뭐 옛날 이름으로 잡종 재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국유 일반 재산의 대부 계약, 대부는 단순히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법관계예요. 근데 저쪽은 빌려주는 거를 허가해 주는 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빌리는 거는 누구든지 다 빌릴 수 있지만 그 빌리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공법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구분이 되고요. 또 오른쪽에서도 사법상 계약이고 이에 따른 대부료 부과, 빌렸기 때문에 그 빌리는 거 돈 내놔 라고 하는 그 부과는 사법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돈 내놓으라 하는 것은 사법상 이행 청구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단순히 대부료 부과는 그냥 민사 쪽이에요.
사적 관계예요. 아시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주의라고 표시해놨습니다. 국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 부과까지는 사법인데 징수는 공법관계입니다. 징수는 뭐예요? 돈을 내라고 부과를 했는데 돈을 안 내요. 그럼 강제로 뺏어와야겠죠. 그게 징수입니다. 강제로 뺏어오는 거는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저쪽으로 가서 이제 국유 또는 공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강학상 특허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이거 다 2단원에 나옵니다. 그에 의해 형성되는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다라고 해서 이쪽이랑 비교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국유재산관리청의 행정재산에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 수익 허가, 그렇죠? 수익도 들어가고 허가도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공법관계다라는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여기도 사용료 부과, 대부료 부과도 저기도 사용료 부과인데 왜 달라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단순 사용이 아니라 사용 수익 그리고 허가까지 들어가면 공법관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쪽 3번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을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랬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당연히 이건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을 국립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 관리 운영 계약을 맺었어요. 사설단체랑 계약을 맺고 야 니네가 우리 주차장 관리 좀 해. 대신에 너네가 뭐 수수료 얼마 가져가.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하거든요. 그 계약 자체는 실제로 그 위탁 관리를 받은 업체가 사용하면서 수익을 얻겠죠. 그렇죠? 돈을 얻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수익 허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있어서 가상금 지급을 내라고 했는데 그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와 관련된 소송 자체도 민사가 아니라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라는 게 저기 나와 있는 4번입니다. 아시겠죠? 포인트는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 관련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 이름이 좀 어려운데 국가계약법이라고 보통 줄여서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서 계약하고 입찰을 하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냐 못 받냐 이런 거는 전부 다 사법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계약 및 입찰, 경매 이런 거 다 사법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관련된 게 3번과 4번입니다. 하나씩 지금 쭉쭉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근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저쪽 왼쪽 5번입니다. 단순히 입찰하고 계약하고 이런 거는 보증금 돌려받고 이런 거는 사법관계인데 이번에는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누가 입찰을 부정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관련 법에 의해서 당신 앞으로 6개월간 아니면 1년간 입찰 금지야, 입찰 제한이야 라고 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강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시험 자주 나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일단 포인트인데요. 이따가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입찰을 참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거의 다 공법관계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한전 관련돼 있어서 같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인데 사법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마지막에 설명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어찌됐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공법관계다 기억하시고요. 또 밑에 볼게요. 밑에 6번 구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쭉쭉 되어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정지도 역시 공법관계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7번 봅니다. 시립합창단, 우리 서울시립합창무용단 있죠? 그 무용단으로서 위촉되거나 회촉되는 것도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법관계로 보고요. 그 밑에 국가나 지자체 우리 그 청에 근무하시는 청원경찰 분들 있죠? 그분들도 다 공법관계로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이거는 단순히 민사로 다툴 게 아니라 공법관계, 행정으로 다투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9번도 지방 소방 공무원분들이 이제 초과 근무를 해가지고 그 수당을 지급하게끔 돈을 내놔라라는 소송도 단순히 민사로 다툴 게 아니라 공법관계로 다투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저쪽에 있고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까 입찰 보증금 받고요. 여기서도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부담금을 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처분이 잘못됐다는 게 결론이 나가지고 처분이 취소됐어요. 그럼 내가 낸 부담금 돌려받아야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찰 보증금도 그렇고 또 세금도 그렇고 여기 개발 부담금도 그렇고 내가 국가에게 뭔가 돈을 냈는데 그 관련된 돈 내게 된 처분이 취소가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돌려받아야겠죠. 그 돌려받을 땐 다 민사입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는 뭐다? 부당이라 그래가지고 부가가치세 돌려받는 거. 그것만 당사자, 부당. 제가 사실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6단에서 나옵니다. 부당, 부가가치세는 민사로 다툴 게 아니라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 중에 하나거든요.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세금과 관련된 건 전부 다 뭐다? 민사로 다투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재건축 재개발할 때도 처음부터 그 재개발 재건축하려는 그 토지 부지 있죠? 그 부지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처음에는 서로 딜을 합니다. 그게 바로 협의를 하거든요. 얼마에 파세요? 얼마에 우리한테 주세요? 그랬을 때 협의가 되면 협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 협의 취득은 말 그대로 물론 이제 사업 자체는 국가와 또 지자체 관련된 성질은 있지만 개인과 협의가 돼서 계약을 맺게 되면 그건 단순히 아까 우리 맨 마지막에 봤던 그 임대차 계약처럼 사법적으로 서로 계약을 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러한 협의 취득은 사법 관계로 보고요. 협의가 안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수용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공법 관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고요. 8번은 아마 밑에서 나올 겁니다. 8번 보고 가겠네요. 아까 우리 그 국가내지자체 청원경찰분들, 뭐 시립합창무용단 이런 분들은 다 공법 관계였다면 이 공사와 관련돼 있어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임직원분이 근무하는 것과 징계를 받는 것은 사법 관계입니다. 이렇게 좀 구분하셔야 돼요. 저쪽과 이쪽. 그리고 한국조폐공사, 돈 우리 발행하는 조폐공사 있죠? 그 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 관계 역시도 사법 관계입니다.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봅시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사립학교 법인이 해임을 했다, 징계를 했다. 이것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국가 그 교직원분들이 있고 사립학교 교직원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징계 처분의 다툼 절차는 우리가 또 아마 이단원에서 또 배울 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사립학교 교원이 내가 학교 법인한테 해고를 당했다, 해임당했다. 그럴 때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저쪽으로 넘어가서 10번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이 사실 이게 주택 재건축 정비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재건축 관련돼 있어서 그냥 뉴스로 상식만 알고 있지 그 절차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수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토지 주인분들이라던가 관련 그 인원인들이 조합을 결성해가지고요, 모임을 결성해가지고요, 관리처분 계획을 세웁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은 나중에 우리가 주택 재건축이 되면 몇 층까지 지을 것인지, 또 설계 도면은 어떻게 낼 것인지, 나중에 얼마에 분양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내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안을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 관리처분 계획안을 결정을 하려면 그 조합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 승인이 나야 돼요. 뭐 과반수가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된다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 토지 주인 중에 일부가 또 뭐 조합 원중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이 관리처분 계획안에 동의할 수가 없어. 왜냐, 나한테 너무 불리해 라고 해가지고 그 관리처분 계획안을 회의를 했던 그 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 있죠. 그 회의의 효력을 내가 무효시키고 싶다, 이런 소송을 하고 싶다, 그거는 공법관계, 행정소송으로 다퉈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농지 계량 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는 특성상 공법관계다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봤던 조폐공사라든가 지하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랑은 반대로 공법사법이 나눠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12번
국가한테 돈 줬다가 다시 돌려보는 건 다 민사인데 한 가지만 시험에 자주 나왔죠. 부가가치세 돌려받는 거는 행정법과 관련된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공법 관계다. 지금은 공과 사만 구분하면 됩니다. 당사자 소송이냐 원소 소송이냐는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당 이렇게 외우시고요. 공법 관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 13번 수도료 부과 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 납부 관계도 공법상 권리 의무이기 때문에 공법 관계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밑에 15번 초, 중 등 교육법상 사립 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 교육의 위탁 관계. 사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그 중학교를 다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립 법인에게 사립 중학교 세운 다음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의무 교육을. 그런 위탁 관계, 국가와 그런 사립 중학교에 대한 위탁 관계는 공법 관계인데요. 이거랑 비교해서 아마 밑에 있을 겁니다. 방금 국가라든가 뭐 지자체에서 사립학교에 그 교육 자체를 위탁하는 건 공법 관계인데, 그 학교 법인, 사립학교 법인과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3번이 아니라 15번입니다. 이거 수정해 주십시오. 저희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 단순히 학교 법인, 사립학교 나왔을 때 공법이냐 사법이냐를 따질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립학교 법인의 그 의무 교육을 위탁하는 것은 공법관계, 그리고 거기 다니는 학생과 학교 법인 간의 관계는 사법관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다시 올라가서 이쪽을 볼까요? 우리가 그 기부 체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이라든가 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회사 땅을 뭔가 그 이유가 있었겠죠.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내가 낸 땅을 좀 쓸게요,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기부 체납받은 이제 공유재산이 됐죠. 국가가 받았으니까 그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그 기부자에게 단순히 사용을 허용하는 거, 이거는 사법관계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어디 있죠? 아마 페이지가 있죠. 16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역시나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처는 기부자에게, 이게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단순히 사용이 아니라 이거는 사용 수익은 그 사용해서 돈 벌라는 거, 그거를 허가해 주는 거, 이거는 공법관계입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논리는 비슷해요. 단순히 빌려주냐 아니면 빌려주면서 수익하기 위해서 허가까지 내주냐, 그럴 때는 공법으로 간다라는 것과 구분하시면 됩니다. 14번이랑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 조세, 과호납, 반환 청구, 민사입니다. 뭐만 빼고? 부가가치세만 빼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공법 관계였는데, 한전이 관련 규정이 뭐예요?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 아까 예산 관련된 법안에 있었는데 그거는 다 공법 관계였습니다. 근데 한전이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에 의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이거는 사법 관계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는 다 공법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예전에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특별 법률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러한 자체적인 그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사법 관계로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그런 법률이 제정되면서 거의 다 공법 관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시험에서는 이 한국전력공사가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참가 자격하는 제한을 처분을 했다. 그럴 때는 사법 관계로 본다. 시험에 은근히 좀 나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일단어 자체가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나온다면 이런 애들이 은근히 나온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좀 헷갈리죠? 뭐만 외우면 돼요? 한전이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에 의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이거는 사법관계다. 나머지 애들은 거의 다 공법관계다. 아마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 다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론 중요한 거는 누가, 그리고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이거를 암기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1순환 할 때는 이것 빼고는 다 공법관계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게 되면요, 다 봤던 거죠? 18번 볼게요. 방금 그거랑 관련해서 이번에 한전이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공급자 관리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다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법관계로 다퉈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거 환매권. 환매권이란 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용은 이제 국가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땅을 사들여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거나 뭐 협의한 그런 걸 이제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사들였어요. 뭐 보상을 해줬겠죠.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국가가 그 사업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땅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겠죠. 그게 바로 환매입니다. 그런 환매 같은 것도 사법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매권의 존부가 있냐 없냐라는 그 소송, 그리고 환매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더 높일 건지 줄일 건지 이런 소송도 다 민사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매 관련된 것들. 자, 그거 외에는 더 보실 사례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 안 드린 사례들은 뭐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일순환 때는 안 읽어보셔도 될 만큼 특별히 중요하진 않는 사례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근무관계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대학장에 의해서 임명된 조교님들 있죠. 그 조교님들도 단순히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근무하는 거랑 나중에 내가 그 계약이 연장이 안 됐다 이럴 때는 다 공법관계로 다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쪽에서 마지막 얘기까지만 볼게요. 지자체가 개인과 체결한 자원 회수 시설, 우리 그 재활용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그런 자원 회수 시설 위탁 운영 협약은 사법관계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이랑 좀 비교가 되는 판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법 관계 부분 앞에 1절을 봤고요. 이제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그럼 누가 과연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냐, 이 논점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1, 2, 3강보다 시간이 좀 빨리 끝날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행정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배우면 오늘 끝납니다. 행정 주체는 뭐냐? 우리가 주체와 객체 차이는 뭔지 아시죠? 내가 주체라면 상대방이 객체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 주체는 행정행위를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행정 주체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그걸 약간 구체화한 게 밑에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 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여서 행정상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 그래서 이게 귀속된다 그래서 마치 아니 주체가 행정행위를 하면 그 상대방인 객체한테 효과가 귀속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건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 법률 효과는 행정 주체한테도 귀속이 되고 객체한테도 귀속이 됩니다. 왜냐? 내가 행정행위를 하면 나는 행정청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생기죠. 그런 게 바로 귀속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걸로 좀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밑에 행정기관에 대해서 들어가면 개념, 행정기관은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로서 행정기관의 행위의 법적 효과는 행정주체에게 기속이 된다. 그래서 행정기관 일을 하면 행정주체한테 효과가 기속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행정청,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 2단원과 6단원 공부할 때 이 행정청이 뭐 하는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지 좀 이해가 쉽거든요. 보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민원인으로서 어떤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청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 공문에 그 처분청의 이름이 나온 게 바로 행정청인데 행정청은 본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청으로서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 이름으로 내릴 권한이 없다. 그러면 그런 공문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의 의미를 기억하시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국가, 지자체, 또 공무수탁 사이는 아마 이따가 배울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이제 보조기관이 보통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시면 여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에 소속이 되어서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이제 기관이 되시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행정각부의 차관님, 국장님, 차관보 그리고 담당 공무원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제 행정 주체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것도 그냥 뭐랄까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국가는 시원적인 행정 주체다. 이 시원적인 이제 근본적이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국가가 있으면 공공단체가 있고 공공단체 안에 지자체가 있고 이런 애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뭐 국가나 공공단체를 구분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세요. 자, 공공단체 안에 지자체가 뭔지 아실 것 같고요. 공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단법인이라는 게 있고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끼리 모여있는 하나의 법인이고요. 재단법인은 어떤 재물, 물건을 어떻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단법인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된 공법상 법인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같은 모임이 공법상 사단법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농지계량 조합도 아까 살짝 봤었고요. 그다음 공법상 재단법인은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뭐를? 재산을 관리하기. 이건 사람, 이건 재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연구재단, 뭐 학술진흥재단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잠깐만 스치면 됩니다. 마지막 영조물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로 공법상 법인격이 부여됐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교, 국립대학교, 또 KBS, 그렇죠? 사람도 모여 있고 그 안에 방송 장비들도 모여 있고 장비도 관리해야 되고, 역시 이런 게 바로 영조물 법인. 이름이 좀 어렵죠? 어쨌든 이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훨씬 중요하죠. 공무, 수탁, 사인. 쉽게 말하면 공무를 누가 해야 돼요? 원래 공무원이 해야겠죠. 근데 모든 일을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인, 개인에게 그런 공무를 맡기는 겁니다. 그럼 맡겨서 수행하는 사람을 공무, 수탁, 사인, 받을 숫자거든요. 국가가 위탁을 하면 사인이 받아가지고 수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 수탁, 사인 개념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의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행정청의 개념이 뭐였어요? 내 이름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랬죠. 역시나 공무수탁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행정주체이자 동시에 행정청인 사인에 해당한다. 결국에는 사인이죠. 어찌됐건. 이렇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연인, 일반 사람, 법인, 그리고 법인격 없는 하나의 단체도 모두 다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항공기, 비행기 타면 기장님. 그렇죠? 기장님이 공무원입니까? 아니죠. 근데 공무를 위탁받았어요. 어떤 공무? 항공보안법에 따라서 경찰 임무를 항공기 기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소동을 피우면 기장님이 가서 경찰 업무를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무수탁사인이다. 또 교도소도 모든 국가가 관리하는 교도소가 아니라 민영으로 운영되는 교도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주 일부예요. 민영교도 소장님, 그죠? 교도소장님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교도소장님은 공무원이죠. 근데 민영교도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공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구별 개념은 공무수탁사인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들. 대표적으로 공의무 부담사인. 그렇죠?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 공의무를 부담한다. 구분하는 시험에 특별히 나오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 수의 근무자가 이상 근무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매월 알아서 회사에서 떼갑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납부를 해요. 짜증나죠? 내 세금 내가 내고 싶은데, 내 통장 거치게 하고 싶은데 알아서 떼갑니다. 그런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사장님, 회사의 대표. 그 사장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공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인이다. 이거랑 다르죠? 이 사장님은 자기 이름으로 어떤 공적인 행정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돈을 걷어가지고 국가에 징수를 해주는, 보내주는 그런 의무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또 비상시에 석유 비축 의무를 부여받는 그 주유소 사장님들. 우리는 요즘에는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전쟁이 빈번할 때는 주요 사장님들이 전쟁이 터지면 이제 어찌됐건 군인들이 탱크도 운전해야 되고 우리 집차도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때 의무적으로 주유소에서 그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이 정도는 석유를 비축하고 계세요라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의무 부담 사인이다. 처분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행정보조인은 말 그대로 그냥 알바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부탁해가지고 저기 좀 수습하는데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행정보조인입니다. 역시나 전부 다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타적으로 행정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자동차 레카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불법 주차한 차들 끌고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공무수탁 사인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공무를 뭐 수행하고 있다라고 적고 다니시는데 그런 분들은 행정 대행인입니다. 민간 위탁자예요. 보시면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민간 사업자분들, 또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공무수탁 사인이 중요한데 공무수탁 사인은 법률에 규정이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행정 처분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 규정이 있겠죠. 행정기본법에도 있고요, 정부조직법에도 있고요, 지방자치법에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다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근거를 당연히 법률에서 부여를 하는데 이거는 국회의원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어떤 그 일반법을 제정하면서 이 일반법에 관련된 업무는 공무수탁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국회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재량적으로 그렇게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법률 관계에 있어서 그런 행정 업무를 맡긴 행정 주체와 공무수탁 사인은 어떤 관계를 가지냐? 당연히 공무를 위탁한 행정청이 감독하겠죠. 잘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합법적으로 하는지뿐만 아니라 한 목적성,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지까지도 다 감독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공무수탁 사인과 그러면 우리 국민, 그 공무수탁 받은 사람, 사인과 그 민원인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우리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냥 행정청으로 본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죠?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과 관련해서 행정청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수탁 사인이 나한테 어떤 처분을 하면서 내가 좀 불합리하다 생각했다. 그럼 행정소송 제기하면 돼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그죠? 하나의 행정청으로 본다라는 그 결론만 기억하시면 특별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행정객체. 행정객체는 우리입니다. 아직 공무원이 안 된 우리. 그죠? 보시면 행정주체의 상대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인이 행정객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기관은 법인격이 없어서 행정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국가 같은 행정기관.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자체나 공공단체는 상대방이 국가가 지자체한테 뭔가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한테 처분을 내릴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행정객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제 행정객체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강의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 분량과 시간이 보통적으로 기본 강의 때 한 강의 분량이라 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을 좀 최대한 자세히 드릴 때는 좀 오버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면 약간 정지시켰다가 다시 보는 식으로 하시면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습은 필수인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